일본이 기술력이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성, 기업 혁신성, 그리고 이런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국보다 더 낮은 순위로 평가된 항목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기술력과 신뢰로 버티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KBS 이상범 PD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엑소더스 재팬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한때 화제가 됐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때 직접 이거 PD로 하셔서 연출 만드셨죠.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이성범 CP라고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 2024년 말까지 KBS 도쿄 지국에서 PD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일본에 살면서 일본에 대한 상황들을 이제 영상으로 담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서 물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특파원 기간에 3년 기간도 있지만은 그 이전에도 방송 제작을 하면서 출장을 일본 쪽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일본의 47개 도도부현을 취재를 다녔더라고요. 여행 다닌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이면의 문제들, 경제 이슈, 고령화 이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경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본 경제는 지금 굉장히 독특한 국면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구조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케이 지수가 뭐 1990년 네. 뭐 버블 경제 붕괴된 이후에 무려 34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요. 4만 선 가까이요. 그리고 실업률도 사실 2%대, 굉장히 뭐 낮은 편이죠.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실적도 꽤 좋아진 편이어서 임금 인상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이렇게 잘 살아나는데 한국은 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증시 토론에도 불려가고 이랬었거든요. 네네. 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복이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인구가 매년 50에서 60만 명씩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생산 가능 연령 인구, 그러니까 일하고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꺼리게 되고, 이게 지난 30년 동안 계속된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것으로 좀 굳어진 지가 꽤 오래됐고요. 또 일본은 오랜 기간 아시다시피 초저금리,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해왔죠. 최근에야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살짝 올렸는데요. 뭐 일본은행 기준금리 0.5%잖아요. 그만큼 경제가 아직도 완전히 자생력을 갖지 못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일본은행이 또 금리를 또 너무 올렸다가는 경기 자체가 경색돼서 다시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재정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 부채가 다들 아시다시피 GDP 대비 지금 260%를 넘어섰거든요.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국채 발행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풀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구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터뷰 중에 만났던 한 학자분은 이게 마치 스테로이드 주사를 계속 맞아서 연명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형국이다라고 비유를 좀 하셨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의 일본 경제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모순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결국은 지금 월급에서 상당 부분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태다 보면 결국은 이게 못 갚는 수준에 다다를 거고, 그렇죠. 그때 결국은 디폴트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선 표면상으로만 보자면은 증시도 신고가고, 그렇죠. 부동산도 좋다고 해서 한국 투자자들 지금 일본 부동산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그 다시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제가 특파원으로 이제 있으면서 취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이제 증시에서의 나름 이렇게 성장과 성과가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하면서 취재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본 증시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사실 30년 전 그 버블기 비슷하다는 좀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했던 일부 전문가들은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건 일본 내부의 실질적인 회복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요인, 특히
특히 글로벌 자금 흐름과 엔저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배경은 일본이 아직도 초저금리 상태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유럽은 지난 2, 3년간 금리를 빠르게 올렸어요. 그런데 일본은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 지금 남아있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아직도 투자자들이 싸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지막 시장일 수 있다. 그게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국채가 거의 이자가 안 붙다시피 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슈퍼 엔저 현상도 예. 있었지만은 작년 7월인가에는 거의 달러당 162엔을 넘기도 하면서 거의 뭐 엔저 현상이 계속 지금까지도 좀 지속이 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약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자산이 세일 중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일본 주식과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헤지펀드나 연기금, 심지어는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자들까지 나서서 일본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그 결과 뭐 니케이 지수가 뭐 실질적으로 30년 만에 4만 엔을 또 돌파했고요. 부동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부동산도 도쿄나 오사카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고급 오피스나 뭐 상업용 부동산에 해외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거죠. 근데 이거는 물론 이제 일본 전역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지방 도시는 여전히 굉장히 경기도 침체돼 있고 인구도 줄고 부동산 가격도 역시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거를 K자형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격차가 한쪽에서는 가라앉고 한쪽은 커지기 때문에 그 자산 격차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중이다. 네, 예. 예. 자산 격차도 마찬가지로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상승세를 타는 투자 자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덧붙이자면 일본 기업들이 원래는 예전에는 자금이 들어오면은 내부 유보금으로 많이 쌓아두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 경향이 좀 바뀌어서 배당 확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같은 이제 정책을 쓰면서 그게 바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제 환경을 만든 거죠. 이게 그 기업이 지금 막 오늘 더 잘 버는 성장 구조가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 벌어서 모아놨던 거를 지금 빼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린 또 현상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번에 이런 증시 상승, 부동산 상승이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자금이 그런 변화와 함께 몰리면서 생긴 사실은 외형적 회복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디테일만 조금 다를 뿐이지 1980년대 때 플라자 합의 되고 나서 일본이 이제 부채로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과정이랑 별반 차이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은 정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이 뭐 미국을 넘어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였죠. 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2기업 중에 16개가 뭐 일본 기업에 해당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1980년대 일본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고 일본 기업들이 미국 부동산 록펠러 빌딩이라든지 하와이의 뭐 오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사들이고 일본이 뭐 세계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여서 당시에 뭐 소련보다 일본이 더 무섭다라는 재팬 포비아 이런 현상이 생겨나기도 할 정도였죠. 그 정도면 미국 입장에서 좀 심기를 많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특히 록펠러는 또 상징성이 있는 건데. 네, 맞습니다. 건드리면 미국 입장에서도 너 선 넘네 이러면서 뭘 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1985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입니다. 미국의 영린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를 당시에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일본 등 이제 주요국과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이제 합의를 한 건데요. 그 결과 엔화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내리고 또 돈을 시중에 많이 풀게 됐습니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걸로 기업과 개인들이 시중에 풀린 돈을 가지고 부동산과 주식에 대거 투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뭐 도쿄 땅값이 너무 올라서 도쿄의 땅값이면 뭐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본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는 현상도 생기고, 은행 역시 너도 나도 대출을 늘리면서 굉장히 과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버블이 커지고 있었는데 이 버블을 제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꺼트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89년에 이제 너무 이제 버블이 커지니까 일본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상황이 급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대출해서 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자산 가격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주식시장이 이때 이제 1989년 말에 39,000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요. 1년 반 만에 1만원대로 떨어졌고요. 부동산도 역시 뭐 폭락을 하면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무서운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꺼지고 나서 은행들은 이제 부실 대출에 다 이제 휘청일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이익이 줄자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 역시 미래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이고 경제 전반이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었지만 심리가 죽어버리니까 큰 효과를 보질 못했죠. 그래서 결국 잃어버린 10년이 나아가서 20년, 지금 이제 30년으로 이어지는 이제 장기 침체에 빠지게 된 거죠. 보통 우리나라는 IMF 터지고 나면 그래도 안 좋았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이제 이런 반등을 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반등을 못 준 상태로 그렇게 갔잖아요. 네. 그만큼 충격이 심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그 충격에서 벗어나오기에는 너무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에 다 걸려버렸다. 빠져버린 거죠. 이제 잃어버린 10년 정도에 그쳐서 다시 회복할 줄 알았는데 그 구조적인 틀에 갇혀서 계속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거를 극복하고자 이제 아베 전 총리가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들고 나와서 그걸 좀 구조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는데, 그게 제가 이번에 재팬 엑소더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서 다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거든요. 엑소더스 재팬이라고. 거기에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책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아베노믹스는 정책을 뭐 한마디로 하자면 그것도 돈 풀고 부채 늘리자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아베노믹스에 대한 이제 평가는 사실은 국내외에서도 엇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그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해서 성과를 인정을 하고, 일부는 이게 실패한 실험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당시 이제 어떤 유명한 말이 있었냐면,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일본 은행의 윤전기를 쌩쌩 돌려가지고 돈을 무한정 찍어내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하면서 아베노믹스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2012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내세운 이 경제 회복 전략, 이 아베노믹스의 중요한 3가지 화살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과감한 금융 완화, 역시 돈을 푼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확장적인 재정 지출,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구조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효과를 본 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금융 완화는 확실히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습니다. 시중에 돈을 푸니까 일본은행이 막대한 양의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렸고요. 그 결과 엔화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악세로 흘렀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회복이 됐고요. 뭐 니케이 지수도 그와 더불어서 빠르게 상승세를 탔죠. 기업 이익도 뭐 좋아졌습니다. 특히 뭐 토요타나 소니가 그런 대기업들의 수출이 굉장히 회복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이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재정 확대인 인데요. 이거 역시 경기 하방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했습니다. 뭐 대규모 인프라 투자, 소비 진작책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완전히 빠지는 걸 막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세 번째 이제 화살, 바로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아베노믹스의 진짜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방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진 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 사회의 보수성과 관료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기득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부활했고, 수출기업 성장했고, 주식도 올랐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정체돼 있었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비중이 더 늘었고요. 물가도 역시 2%를 목표로 했는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출산과 고령화는 그 이후로 더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베노믹스는 충격요법으로 경제를 단기적으로 반짝 돌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체질을 개선하고 일본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데는 실패한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베노믹스를 또 따라 했었잖아요. 주변 국가들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돈 푸는 거 많이 했었고 금융 완화 정책 계속 갔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일으키면서 이제 지금은 좀 회수하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그 부작용이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뭐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동시에 이제 거품이 빠졌을 때 일본만의 충격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동시에 다 같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또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을 보고 그쵸,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죠. 예, 관세 협상도 하고 있고 반도체 AI를 둘러싼 첨단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제, 그다음에 서방 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1980년대 미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과 굉장히 닮아 있는 측면이 있어요.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이 세계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고요. 특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냈습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플라자 합의라는 방식으로 견제를 했던 걸로 달러 약세와 엔고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본 버블의 시발점이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미국이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 제조업의 경쟁력의 위기감을 굉장히 느끼고 각종 무역 규제까지도 강화했습니다. 지금 그게 정확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 AI, 뭐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고 수출 통제와 관세 부과, 심지어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맹국의 기업까지 제약하는 조치들을 뭐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른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디리스크가 이제 추진이 되면서 전 세계 무역 환경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1980년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 마찰이 특정 산업의 버블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고 정부 통제력이 강하다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소비 위축, 부동산 문제 같은 이런 신호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들도 과거 일본처럼 미중 간의 갈등의 중간에서 이제 샌드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수출 구조가 흔들리면 뭐 버블 붕괴까지는 아니어도 뭐 경제적인 경착륙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과거 일본의 사례는 지금도 거울처럼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고 한 나라가 너무 수출 의존적이거나 과거 일본의 사례처럼 기술 경쟁에서 급격히 치고 나가면 결국 패권 국가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정책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이게 제가 집필한 엑소더스 재팬의 그 전말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미래에 대한 경고를 알리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책을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의 이야기지만 현재고 네.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가 경쟁력은 어떤 상황인가요? 일본 말씀이신 거죠? 네. 일본의 국가 경쟁력, 이건 정말 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죠. 그리고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진 나라이고요. 근데 동시에 또 눈에 띄는 약점도 여전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강점부터 살펴보면 뭐 우리가 일본을 넘어섰다. 일본은 굉장히 얕잡아 보는 약간 시선도 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죠. 일본은 여전히 정밀 제조업, 뭐 부품 소재,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자동차 배터리 핵심 소재 같은 분야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세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또 일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초연구, 그다음에 특허 수에서도 거의 세계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품질 관리나 공정 개선, 기술 표준화 능력 같은 거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건 아직 한국이나 중국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지만 약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낮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 속도가 매우 느리는 게 좀 약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좀 낮은 수준이고요.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종이 문서 잘 아시겠지만 팩스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아날로그 방식. 이메일 없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네네네. 팩스를 받거나 그러고 종이로 해서 신청서를 받거나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잔재로 있거든요. 일본이 코로나19 팬데믹 때 그 백신 예약조차도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팩스로 받고 뭐 했던 것들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거는 바로 이제 인구 구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일본 인구는 여전히 매년 50에서 60만 명씩 줄고 있고요. 고령화 속도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게 결국 노동력 감소 그리고 소비 위축, 그다음에 사회복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 구조면은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구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이라는 인구 수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내수 경제에서는 나름 인구가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은 아직도 좀 돌아가는 편입니다. 거기에 좀 의존하는 좀 측면이 좀 있고요. 근데 하지만 그 일본이 이제 큰 위기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인구 구조의 아까 말씀드렸던 변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외국 인재 유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이민 정책에 있어서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예, 소극적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AI, 반도체, 생명공학 같은 첨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좀 유지하기가 점점 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제 기구들이 매년 발표하는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면 일본이 기술력이나 인프라 부문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혁신성, 기업 혁신성, 뭐 이런 교육 시스템, 디지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한국보다 더 낮은 뭐 순위로 평가된 항목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기술력과 신뢰로 버티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미래에 더 대비하려면 지금 일본이 뭐 당장 필요한 거는 더 과감한 구조 개혁, 그다음에 젊은 세대를 위한 경제, 사회, 시스템의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관한 내용 역시 제가 이제 집필한 저서 엑소더스 재팬의 4부에 좀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뭔가 좀 변화에 맞춰가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리먼이라던가 우리나라 IMF 같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이 생산성이나 뭔가 변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 개혁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됐잖아요. 일본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스르르 가라앉으니까 삶은 개구리처럼 돼버린 게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뭔가 구조적인 개혁을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일본이 좀 그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본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변화에 너무 느리게 그리고 너무 조심스럽게 대응을 했다는 점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한국이 뭐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고 있지만은 일본처럼 되지 않고 있기 위해서는 일본과 반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빠르고 과감한 구조개혁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가 핵심입니다.